음, 우리 계속해서 보상관리 좀 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보상 관리를 하는 것은 임금 체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보상 관리를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임금 개선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 수준 문제, 요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임금의 체계, 그 다음에 임금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상관리가 의미가 있다. 생산성 향상에도 또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 에너지를 표출하는데도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결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뭐냐. 이제 요 세 가지를 제대로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공정해야 되고 임금 수준은 적정해야 되고 임금 형태는 합리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 자, 임금 수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임금 수준은 적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임금 수준은 뭐 어떻게 되나요? 페이 레벨.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회사를 이렇게 물색을 할 때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려를 하죠, 그죠?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때 이 임금 수준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조직의 유사한 직무와 비교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교 절대적인 기준은 없죠, 그죠? 다른 조직의 유사한 직무와 비교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예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서 이 공정성을 가지고 임금 수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허용 범위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임금 수준의 허용 범위는 이게 하한선 최저생계비부터 상한선 기업의 지불 능력의 어떤 극대 최대 요 사이에서 이제 임금의 수준의 결정 범위가 허용 범위가 이래 되죠. 최소한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게 되면 최소한 최저 생계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한선은 최저 생계비, 상한선은 기업의 최대 지불 능력. 요 안에서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어떻게 조정돼야 되나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결정 요인이 어떤 것이 관련되는 거는 이런 요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그 사회에서 가령해서 최저 임금 수준 같은 걸 정하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임금 정책도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가. 올해 물가의 어떤 상승률에 따라서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조의 단체 교섭. 이거 세잖아요. 노조에서 뭐 요번에 기본급 몇 프로 올려주세요. 상여급은 얼마씩 해주세요. 이렇게 교섭을 합니다. 이것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 게 노동 생산성. 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생기는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습니까? 임금 수준이 노동 생산성을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노동 생산성에 상응한다는 말은 맞지만 노동 생산성보다 높다. 그럼 뭡니까? 고비용 구조입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봤듯이. 이제 그러면 회사가 경영이 어렵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때에 따라서 별표,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데 이 별표는 이제 주로 환경이 차지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동그라미는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것은 노동적인 요인이고요. 그다음 요 네모는 회사가 결정해야 될 회사의 경영적 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수준이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준을 정할 때 임금 수준을 정할 때는 뭐라고요? 결정 범위는 이제 요런 결정 요인들을 가지고
균형과 조정을 시켜서 수준을 정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 과제인데요. 이제 최저임금이죠. 소위 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대폭 인상을 시켜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 여력을 늘려서 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소득 주도를 해서 성장을 하자. 이런 개념이 일반화됐는데 이제 그게 또 실제로 실행하고 본 적 부작용이 너무 많았죠. 뭐 여러분도 경험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어떤 뭐 알바생을 쓰는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도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세 사람이 쓰는 걸 두 사람만 쓰게 돼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돼 가지고 가족끼리 작업을 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됐습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려줬는데 또 그 누군가에게는 일자리, 알바 자리 자체도 빼앗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임금 수준, 최저임금을 하나 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대폭 인상하는 게 약인가 독인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라는 거죠. 관계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앞에서도 봤듯이 이, 이 정도 최저 생계비와 회사의 지불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대폭 올린다는 것도 다 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최근에 많이 없어졌죠. 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주면 일자리도 음, 줄이지 않고 임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 소비 여력이 늘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좋겠는데 딱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최저임금을 대폭을 올리니까 일자리가 지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임금 수준 정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금 수준을 조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조직의 일원이 되면 보통 수준을 정할 때요. 조정할 때 일단 승급분이 있습니다. 요 승급분. 소위 말하면 호봉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A 임금 곡선이라고 했을 때, 요 A 임금 곡선이라는 관점에서 승급분은 뭡니까? 자, A에서 A-로 올라가는 거죠. 1년, 여기서 연령이나 근속이 T1에서 T2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급이 되어졌죠. 시간이 지났죠. 연령이나 근속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합니까? 승급분이 호봉 인상이다. 여기는 승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해마다 기본급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본급. 기본급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보통은 오르죠. 이거는 뭡니까? 연수에 상관없이 이제 A1에서 들어갑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호봉으로 간 거고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호봉 똑같이 1년 지났는데 기본급도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요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오죠. 이렇게 요 하달배. 그럼 요것은 뭡니까? 기본급이 인상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 곡선이 뭐로 갑니까? B로 가는 거죠. 비임금 곡선으로. 잠깐만. 요 임금 곡선이 비임금 곡선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호봉이 1년 지나가지고 근속 연수가 늘어나가지고 호급, 그 다음에 그 해마다 이런 기본급까지 올라감으로써 뭡니까? 이제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호봉 인상과 기본급이 인상되어지면 뭡니까? A에서 1년 지났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A에서 B1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급을 인상할, 그러니까 승급분도 올라가고 기본급도 인상되어지고 요 두 가지를 결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A에서 이제 B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조정이 되어지는데 관련되는 게 승급했다.
기본급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해서 임금 수준을 높일 거냐. 이제 이것이 조정하는 성급만 어떤 사람 원래는 성급만 하겠다. 원래는 기본급만 올리겠다. 이거 두 개 다 올리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요표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정했던 세 가지 유형, 성급만, 기본급만, 성급과 기본급의 인상에 절충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요런 어떤 전략, 조정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게 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데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임금 피크제. 아까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가지고 뭐 정년 때까지 계속 기본급도 오르고 승급도 내어주고 이제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 고비용 문제가 자꾸 야기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또 임금 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죠. 들어봤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임금 피크제란 뭐냐?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특정 연령 혹은 이제 호봉, 매토봉 이렇게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 요걸 이제 임금 피크제, 셀러리 피크 시스템, SPS, 셀러리 임금 피크. 이제는 피크다. 그러니까 일정 연봉,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피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삭감 조금 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삭감하는 제도를 임금 피크제다. 이렇게 하죠. 이게 90년대 일본에서 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금 하나의 어떤 연령에 따른 임금 조정 방식이다. 다른 말로 이제 연령 임금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종종 이 명칭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권 같은 데는 임금 피크제가 작동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요 임금 피크제,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오른쪽에 이 연령인데요. 이 연령이 쭉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요 단계가 뭡니까? 요 단계가 뭐야? 피크죠. 이제 그 다음부터 요 연령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꺾어지는 겁니다. 요런 형태를 갖다가 임금 피크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개념으로 나타내는 요 그림과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이. 자,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인데 뭐 거의 비슷한데 한번 보겠어요. 자, 정년 보장형은 현재 정년을 보장하되 뭐 60까지 간다. 그런데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그러니까 정년은 보장할게. 우리 회사의 정년이 60세다. 그럼 60세까지는 보장하는데 대신 55세부터 임금을 피크제를 도입한다. 이걸 정년을 보장하되 피크제는 몇 살부터 한다. 이걸 이제 정년 보장제라고 그래. 근데 둘째, 정년 연장형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정년보다 더 하고 싶어요. 그때는 정년 연장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55세까지가 정년이에요. 100만 원 받았어. 그럼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럼 56세부터는 100만 원을 못 받아. 단계적으로 56세 때는 90만 원, 57세 때는 57세 때는 80만 원 이렇게 임금을 조정하는 걸 갖다가 연장형. 셋째, 고용 연장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임금 피크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보장된 것은 정년 보장형입니다. 이건 네가 선택하라라고 하죠. 65세부터는
60세까지가 당신의 정년이다. 그럼 55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한다. 그럼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계속 55세 때 100이라고 했을 때는 56세 때는 90, 80, 70, 60, 50 계속 10%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본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신 이런 거는 준다. 정년 이렇게 해서 5년간 정년 보장 오케이. 아니면 임금 피크제에 도달했을 때 회사에서 정한 일정량의 급여를 줍니다. 그 5년간을 계산해서 월급 곱하기 뭐 5년 해가지고 목돈을 주고 55세에 그만두든지 아니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그대로 정년 유지하든지 이런 기회를 주죠. 그런 게 아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정년 보장. 우리나라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권들이 이 임금 피크제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까 잠깐 있지만은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좀 세요. 한번 보면은 55세, 60까지 정년 보장하는데 55세 이후, 그러니까 50 동일하게 그 다음 해부터는 50%씩밖에 안 줘. 그러니까 5년 근무해도 500%가 돼야 되는데 250%밖에 안 되지. 그 다음 우리은행 76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240%. 하나은행 뭐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한국은행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10%씩만 떨어뜨려. 이제 대신에 한국은행은 좀 더 보장이 좋은 게 60세 정년인데 57세까지는 임금 피크제 적용 안 해. 3년만 적용하는데 그것도 10%씩만 90, 80, 70. 3년에 240이니까 다른 은행권들은 5년에 240인데 한국은행은 상당히 좀 보장이 높죠. 요 이제 뭐 다른 회사들 이제 요렇게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임금을 조정한다. 이제 초점은 뭡니까? 회사의 어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 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년 조정을 임금 수준을 조정한다는 이제 전략으로서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에 임금 기준을 봤고요.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 시스템은 핵심이 공정성이다. 이게 이제 공정성입니다. 임금 체계가 공정하지 않으면요.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나게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임금의 총액을 배분함에 있어서 종업원 개인 간의 임금 격차를 두는 기준, 또 어떤 방식의 문제를 할 때 임금 체계죠. 그래서 이 이제 보상이 임금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자, 절차의 공정성. 보상액을 결정하기까지 절차가 공정했냐. 그 다음에 실제로 분배의 공정성. 보상액의 분배 크기는 공정했냐. 이건 이제 분배 크기는 내부 공정성이 있고 외부 공정성이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아야 돼. 내부적으로 서로 받아 공정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외부 조직과 비교해도 우리 회사는 제대로 정말 임금 체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뭐 보상의 어떤 공정성 문제에 근거해서 임금 체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임금 체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임금 체계가 공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자, 가소보상 지각 시의 전략. 내가 보상이 좀 작다.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재 그 441페이지에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이 공정하지 않아. 뭔가 좀 가소야. 작아. 이 말이죠. 그죠? 만약에 종업원이 과소보상의 상황을 지각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441페이지 텍스트를 조금 봐봐요.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흔히 조직에 해가 되는 행위들. 해봤자구나. 나한테 공정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 인상 요구하거나 임금을 못 받은 만큼 회사의 물품이나
기기들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노력을 덜 하거나 불량품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과소보상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과대보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네. 많이 주네. 과대보상 지각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종업원들은 뭡니까? 좀 더 해야지. 내가 아무래도 내 밥값을 못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양심을 느껴서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때때로 그런 전략을 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종업원에 더 많이 줍니다. 왜? 더 일 많이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과대보상했을 때는 뭐 조금 내가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과대를 받기 때문에 좀 뭐 구성원들하고 같이 한번 뭐 술 한잔 한다든가 회식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과대보상했는데 지나갈수록 뭡니까? 뭐 적당한 것 같아. 이래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임금 체계 관리, 과소보상, 과대보상이라는 개념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주의할 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임금 체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 하나는 연공.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임금 체계를 정할 때 job based pay냐, 그 다음에 이제 경륜, 연공 서열이냐, 이 두 가지가 있죠. 한번 보세요. 잘 봐요. 직무급이란 job based pay는 뭐냐? 직무 평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화된 직무 등급에 의해서 임금 수준을, 그러니까 직무 평가를 해갖고 그 직무들이 다 상대적으로 뭐 S, A, B, C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면 여기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직무 등급에 의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job based pay라고 그래. 자, 이게 장점이 뭐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없다. 당연하죠. 그 직무를 하고 있냐? 그 직무는 동일해. 그 직무에 따라서 등급이 똑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높은 직무 평가를 받는 고난이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왜 그렇습니까? 높은 직무 평가, 고난이도 직무를 하는 사람은 급여가 많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거기에 대응을 하겠죠. 언제든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거. 궁극적으로 능력 위주의 풍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별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율, 교육, 자금 능률의 증진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이게 이제 안 되면 안 돼요. 공정하고 철저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안 되면 직무급은 할 수가 없죠. 직무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직무 분석이 안 됐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직무 평가할 때 앞에서 봤던 주관성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할로우 이펙트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점이에요. 또 직무 평가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임금 수준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면 뭡니까? 기본 생활도 안 될 이런 직무 평가가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연공 중심의 풍토에서는 저항감이 강할 경우 적용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연공 중심의 풍토가 강하다. 이때는 이제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직무급이고요. 그 다음에 연공급.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단점에서 나왔던 seniority based. 아까는 job based고 이거는 seniority. 다시 말하면 연공 서열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여기서 보듯이 개인의 학력, 연령, 근속 연수 등의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 우리나라 이거 아주 많죠, 여전히.
학력, 연령, 뭐 대졸이냐, 몇 년 근무했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다. 이 장점은 뭡니까? 근속 연수에 따른 정기 승급에 의해 임금이 증가하므로 고용 안정, 노동의 정착이 그렇겠죠, 그죠? 정기 승급 몇 년 됐냐? 뭐 하자 없으면 뭐 가장 대리 이제 연수에 따라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기속 의식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이 회사에 몇 년 근무했어. 적어도 배때량이야. 이래 되는 거죠. 동량적 기업 풍토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인공서열이가 연차 이거 무시 못하죠. 이제 단점이 뭐냐? 동일 노동인데 동일 임금의 지급이 불가능해. 연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기술이 확보가 어려워. 이 능력도 없는 님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 연공 서열은 높은데 전문 인력이 안 된다. 이게 골치 아프다고요, 사실은. 또 고령층이 많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당연히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능력 개발 및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다. 뭐 연수만 채우면 되는데 뭔 동기부여 해야 되나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공법의 장단점입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보니까 찍는급의 스킬 베이스, 스킬에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임금하는 임금체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잡 베이스보다도 훨씬 더 개별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임금. 이거는 주로 이제 서양에서 많은데요. 자, 직능금의 장점은 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 이 역시 능력 개발에 상당히 유리해. 상당히 학습 분위기 조직이 잘 되겠죠, 그죠? 학습 조직 분위기 금방됩니다. 왜? 내가 수행 능력을 올릴수록 많이 받으니까 학습 잘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같이 직능급이 좋다는 거고요. 자, 능력이 올라갈수록 동기부여가 되고 이직률이 감소한다. 조직의 유연한 조직이 가능한다. 근데 단점이 뭐냐? 일상 업무는 소위를 하는 반면에 능력 개발을 위한 시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 능력 개발 기회가 상실된 근로자는 의욕이 떨어지고 표준화 직능 분류가 못한 조직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이건 완전히 퍼펙트하게 직무가 쫙 분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을 때만 이 직능것을 쓸 수 있다. 요 세 가지, 요런 인적 자원을 임금 체계할 때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임금 체계를 세팅을 하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